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크리얼리티 K1 3D 프린터 리뷰입니다. 덕유항공으로부터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 전에 제품을 받았었고요. 리뷰도 한 달 전에 제작했습니다만 전파 인증 때문에 국내 출시가 지금 됐다고 해서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패키징은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 내부에 중요한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의 아래쪽에도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빼주셔야 됩니다. 포장재 부분들은 잘 제거해 주시고요. 상단 커버도 자석식으로 붙습니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조립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구동하시기 전에 세 부분의 볼트는 꼭 풀어 주셔야 됩니다. 노란색 스티커 앞에 볼트가 있는데요. 이 볼트는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제 손이 가리키는 세 군데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규격에 맞는 렌치는 들어 있습니다. 배송 시 제품의 안전을 위한 고정 부품이니까 다시 사용되는 볼트는 아닙니다. 완제품이긴 하지만 이 LCD는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만 맞게 해서 케이블만 껴주시면 됩니다. 위치만 맞게 한 다음에 살짝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정은 이 두 부분을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필라멘트 거리까지는 조립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전원은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PLA가 작은 사이즈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꺾인 부분은 잘라 주시고요. 좁은 입구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잘라 주세요. 필라멘트가 멈출 때까지 잘 밀어 넣습니다. 튜브를 타고 연결되면은 익스트루더까지 도착합니다. 이 스위치 부분이 필라멘트를 풀어주거나 잠가주는 부분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 잠김, 오른쪽이 풀림입니다. 필라멘트를 밀어 넣으실 때는 풀어주고 끝까지 공급해준 다음에는 잠그세요. 측면부의 스티커 쪽에 홀을 보시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몇 볼트로 설정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10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사용 준비는 다 되었고요. 첫 전원을 켰습니다. 언어 설정 메뉴에서 영어를 골라줬습니다. 초기에 볼트 세 군데 풀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안내로 나오네요. 안쪽에 포장재 남아있지 않게 잘 치우라는 안내문입니다. 와이파이 스마트폰처럼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표준시간 설정입니다. UTC 9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디바이스 셀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풋 쉐이핑, 그 다음에 오토 레벨링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 체킹을 진행하는데 한 1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체킹을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를 두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주로 레진 프린터를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테스트 중이라서 난장판인데요. 저는 CF나 TV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피규어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레진 프린터를 많이 씁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이제 정밀한 프린팅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3D 프린터를 두는 바닥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제 성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은 가성비는 좋지만 이 안정성이 고려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책상에서는 고속 프린터를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테이블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안정적인 바닥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정적인 테이블 위에다가 3D 프린터를 사용하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도구들을 두는 곳인데 제가 이쪽에서 작은 프린터를 사용하면 프린팅이 되는데 큰 프린터를 사용하면 수평이 안 맞아서 바닥이 안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출력물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레진 프린터는 바닥면하고 평행하게 만드는 게 레벨링이죠. 이렇게 작은 레진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곳에 두어도 바닥면이 일치가 되지만 좀 큰 레진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휘어 있거나 꺾여 있으면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뜰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장롱 같은 거 개어 보시면은 네 군데에서 한쪽이 뜨는 경우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레진 프린터는 바닥면이 휘어 있으면 이제 출력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바닥이 꺼져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프린터 본체의 바닥이 이쪽으로 꺼지기 때문에 약간 바닥이 이런 식으로 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각이 잘 맞으면 이렇게 휘어 있어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만 뭐 이 각도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쪽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뜰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선 타이트하게 출력이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뭔가 출력물이 안착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퀄리티가 이쪽에 비해서 좀 느슨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진 프린터는 이 움직임 자체는 진동에는 오히려 영향이 좀 적은 편이고요. FDM 프린터는 레진 프린터에 비해서 레이어가 두껍기 때문에 이 수평에 대해서는 영향을 좀 덜 받는데 익스트루더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출력을 하기 때문에 바닥이 흔들리면 출력물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요건 ABS로 출력했던 건데요. 세팅만 잘 맞으면 FDM으로도 한 요 정도까지는 뽑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테이블이 너무 흔들흔들거리면 그런 테이블 위에는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테이블이 진동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고, 이 셀프 테스트는 이 프린터의 위치를 바꾸시면 항상 이 디바이스 셀프 테스트는 항상 새로 해주셔야 된다는 점 두 가지를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테스트를 진행하면 각각의 항목을 체크하면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의 마지막은 오토 레벨링입니다. 팬 소음은 꽤 큰 편입니다. 아마도 고속 출력하려면 쿨링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FDM 프린터 중에서는 제일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프린팅 두 가지 해봤습니다. 배하고 얇은 레이어 프린팅 해봤죠. 네, 아무 이상 없이 잘 프린팅 되었습니다. FDM 프린터가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나오는 게 당연한 거겠죠. 크리얼리티 프린트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K1 사용하니까 K1을 골라주고요. 노즐 사이즈는 기본 사이즈인 0.4mm 선택했습니다. 이거 지브러쉬로 만들었던 배터리 박스인데 제가 만든 걸 출력해봐야 저는 체크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크리얼리티 프린터로 임포트했고요. 지금 바닥이 이쪽 면이니까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회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여기 각도가 90도라고 적어주면 딱 바닥에 오겠죠. 클릭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경우라면 이쪽에서 요 바텀 누르시면 제일 바닥으로 붙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케이스긴 한데 옆으로 이렇게 양각들이 튀어나와 있고 이쪽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모양 같긴 하지만 이 서포터가 다 달려야 됩니다. 서포터는 이쪽에서 직접 달아주셔도 되지만 자동으로 달아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셋이 두 개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하이 퀄리티는 이제 두께를 0.1mm로 했을 때, 노멀은 0.2mm로 했을 때인데요. 0.2mm 노멀로 세팅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세부 항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레이어 높이라든지 또는 뭐 속 채움이라든지 속 채움. 여기 어드밴스 이렇게 누르시면 좀 더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 큐라 쓰신 분들은 아마 금방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드밴스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기본 세팅만으로도 출력은 잘 되는 편입니다. 여기 이제 스피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인필 스피드일 때 뭐 초당 300mm 뭐 벽체에 관련된 거, 바깥쪽 벽일 때는 뭐 초당 200mm, 또 안쪽 벽일 때는 초당 300mm 이런 식으로 구간을 레이어를 세우는 구간마다 스피드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여기 가장 빠를 때가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고속 출력을 원하시면 여기 숫자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속도를 더 높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으로 이제 체크되어 있고 요 바닥 부분은 여기 빌드 플레이트 쪽에 설정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 브림이나 뭐 라프트나 뭐 스커트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모형이기 때문에 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이브 하시고 슬라이스 누르면 이쪽에 바가 지나가죠. 여기 이제 탭을 이렇게 바꾸시면 색깔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바깥에 하늘 색깔은
여기 보시면 서포트 색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빼보시면 서포트는 빼고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얇은 서포트입니다. 사실 이 얇은 서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요거를 다른 프린터에서도 많이 뽑아왔었기 때문에 이 얇은 서포트 생기는 모양을 보면은 이 프린터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색상 구분으로 이 구간을 색상 구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랜 프린팅을 이렇게 누르시면 파일명 정하시고, 뭐 파일명은 배터리 이렇게 정하시고, 컨펌 누르시고 K1 선택하신 다음에 원클릭 프린팅 누르시면 프린팅이 시작됩니다. 파일은 와이파이로 전송돼서 프린팅이 시작됐고요. 이 프린터의 과정에 이 외곽면은 모두 서포터입니다. FDM 프린터라도 조금 정밀한 프린팅을 하려면 이 서포터를 얇게 잘 세울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좀 보는 중입니다. 이 얇은 외곽면이 단 한 군데에도 무너짐 없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흔들림을 잡아주는 G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곽은 다 지금 서포터로 되어 있는데 얇게 일자로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속 전용 PLA는 아니고 일반 PLA를 사용했습니다. 꽤 빠른 속도로 프린팅을 했는데도 제가 사용하던 다른 FDM 프린터의 퀄리티에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 양각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다 문제없이 잘 나왔습니다. 프린팅을 하고 보니 제가 사용하던 프린터와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 궁금해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두 프린터 기본 설정으로 프린팅을 해보았는데 속도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K1이 3배 빠르다는 거죠. 모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FDM 프린터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생긴 거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FDM의 특성상 엣지를 살려서 디테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죠. 하지만 일상생활에 실용적인 것을 만들어 쓰기에는 좋은 방식입니다. 저도 FDM 프린터는 도구라든지 보조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퓨전 360이나 블렌더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니까 좀 익혀두시면 프린팅 생활이 좀 더 즐거워집니다. 3D 프로그램을 다룰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무료로 공유되는 사이트만 잘 검색을 해도 필요한 것들을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모형 도구 한번 신기버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미야 페인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료를 수납할 수 있는 것들 이미 많은 유저들이 만들어놨던 게 있어서 여기 페이지 넘기시면서 필요한 거 고르시면 되겠죠. 저도 이거 이용해서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제나 타미야 도료를 꼽을 수 있는 스탠드를 출력해봤습니다. 순간 접착제 이용해서 접착을 했고요. 타미야나 군제는 병 크기가 같아서 호환이 됩니다. 도료가 많으시면 스탠드를 더 출력하면 되죠. 3D 프로그램 다루지 못해도 뽑아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용도의 브러쉬 스탠드도 뽑아봤습니다. 도색 과정에서 에어브러쉬 이렇게 청소해주고 붓 둘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두면 되죠. 그리고 도료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바닥에 받침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를 도색하다 보면 붓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칠하게 되는데 이렇게 붓털이 위로 가게 둘 수 있는 스탠드가 굉장히 또 유용합니다. 이것도 다 신기버스에서 찾을 수 있는 파일들이었습니다. 이 피규어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팅만 잘 맞으면 출력 품질은 기성품처럼 매우 잘 나옵니다. 판판한 자석배드라서 밑면도 무늬 없이 아주 판판하게 잘 나옵니다. 이런 실생활 용품을 깔끔하게 만들어 쓰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요. 출력 품질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FDM 프린터로는 프라모델 사이즈의 정밀함을 낼 수는 없지만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건담에 나오는 짐 스파르탄을 뽑는 중인데요. 영상 고속 재생한 게 아니고요. 익스트루더가 실제로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이제 서포터 정리하는 다리 부품이네요. 이 많은 것들을 출력하는 동안에 이걸 제작하는 동안에는 이 프린터 상의 문제점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에 제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필라멘트와 일반 필라멘트를 섞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단순한 모양을 뽑을 때는 차이점을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복잡한 프린팅을 해보니까 고속용 PLA가 약간 더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프린팅하려면 얇은 서포터를 잘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력 실패 때문에 여러 개 뽑은 게 아니고 서포터 테스트 해보느라고 헤드도 여러 개 뽑아봤습니다. 머리 기준으로 한 33cm 정도 되기 때문에 54:1 스케일 정도 됩니다. 건프라의 PG 스케일보다 약간 더 큰 스케일입니다. 왼쪽 부품은 고속 PLA, 오른쪽 부품은 일반 PLA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하면서 뽑아봤었습니다. 이 모델링은 제가 한 모델링은 아닙니다. 관절이 움직이게 디자인된 모델은 아니고요. 다 고정하였습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헤드에 안테나 빼고 머리 꼭대기까지 해서 33cm의 사이즈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프린팅 능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데 이 고속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얇은 서포터를 좀 더 잘 세울 수가 있어서 이런 모형 만들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스케일 모형이나 디오라마용으로 쓰기에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지만 FDM 프린터가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커다란 모형을 만들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DM은 사용 목적이 이런 모형용이 아니고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부품을 만들기에 좋기 때문에 이건 뭐 제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쪽에서 출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끝부분 또는 여기 끝부분까지 오는 넓은 출력문을 사용할 때 약간 출력이 불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센터 쪽에서 이렇게 막 고속 프린팅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구석까지 쫙 와서 여기서 막 길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필라멘트가 옆으로 살짝 누우면서 텐션도 생기는데 이때 안정적으로 필라멘트를 잡아줘야 되고 막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리트랙션도 잘 해줘야 되는데 할 때 요 끝에 왔을 때 약간 익스트루더가 뭔가 이 PLA 요 필라멘트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앙 쪽에서만 프린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을 처음에 몰랐던 거죠. 이 바깥쪽 영역인 붉은색 표시 부분에 오면 제대로 익스트루더가 필라멘트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건 레벨링 문제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랜덤하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레벨링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죠. 이건 같은 출력물의 정상적인 상황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PLA가 당겨지는 상황일 때 익스트루더 모터가 잘 잡아줄 때가 있고 어떨 때 살짝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죠. 지금도 이 상황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이쪽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눕는 상황일 때 기어가 잘 못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뜯어보고 살펴보고 했었는데 제가 FDM 프린터를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이슈였더라고요. 저는 초도 샘플이었기 때문에 익스트루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익스트루더 문제를 교체한 것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까 익스트루더 스페어 파츠 판매될 때 한번 구매해 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입문자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출력이 완료된 다음에 바로 떼지 마시고 이렇게 좀 놔뒀다 떼시면 뜨거울 때 억지로 떼려고 칼로 긁으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주 넓은 것을 출력하실 때는 이렇게 풀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성품에 풀이 있죠. 저는 평소에는 풀을 안 쓰는데 넓은 것을 출력할 때만 사용합니다. 넓은 첫 라인을 그릴 때 풀을 바른 상태라면 미스 없이 아주 잘 바닥에 안착이 됩니다. 풀 자국 때문에 베드가 지저분해져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K1은 요철이 전혀 없는 플랫한 자석 베드이기 때문에 청소하기 되게 쉽습니다. 풀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죠.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일단 고체 풀은 물티슈에 잘 닦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요. 온수에 잘 닦이는데요.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주면 깨끗한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저는 이 베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필라멘트 끼우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필라멘트가 꺾여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관으로 한 번에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걸려 있죠. 좀 일자로 펴주세요. 이렇게 요거로 이렇게 돌리면서
돌려서 올리다 보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밀어 넣어 주시고요. 계속 넣다 보면 여기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들어온 상태인데요. 이렇게 잠가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잡아 당겼을 때 쑥 안 빠지고 잠겨 있으면 체결이 잘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메뉴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누르시면 온도가 올라가서 국수 뽑히듯이 나오죠. 이러면 필라멘트 공급이 끝난 것입니다. 또 필라멘트 막힌 부분을 처음 경험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분리해 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파란 부분은 앞으로 잡아당겨 주세요. 이 검은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 튜브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K1은 가로 세로 22cm, 높이 25cm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이나 이 LCD 부분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히팅베드 온도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플렉시블한 빌드 플레이트도 안착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분리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쿨링 성능을 위해서인지 이 팬 돌아가는 소리는 꽤 시끄러운 편이고요. 프린팅하는 공간이 따로 있으신 분은 소리가 크더라도 괜찮겠지만 생활 공간에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챔버형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프린팅은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K1 기본형에는 내부 카메라가 안 달려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쪽에서 모니터하기에 좋겠죠. 보시면 K1이 있고 K1 Max가 있는데 K1 Max에서는 내부에 카메라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AI 라이더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드 볼륨도 30cm, 30cm로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익스트루더 문제는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K1이나 K1 Max에서는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사용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다 해결됐는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D 프린터 분야는 아직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계속 더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이 K1 Max는 덕유항공에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상담 링크를 설명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DM 프린터를 아주 자주 쓰는 유저는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는 상업물에 쓰는 유저이기 때문에 제 의견도 좀 참고하셔서 또 이 프린터에 관한 많은 정보 찾아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이벤트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곧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